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분장 이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전시공간 긴급지원 2차 보조사업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 진행 순서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사업 안내를 한 30분 정도 제가 좀 진행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폭력 예방, 문화예술 개양 및 저작권 관련해서 예술인 권익보호에 관련돼서 그 신하나 변호사님께서 한 60분 정도 설명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술단체께서 선정된 예술단체께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11월에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단체에게 이제 보조금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은 이제 예술단체께서 11월부터 해서 내년도 2월 정도까지 사업 수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보고서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21년 내년도 이제 3월까지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나라 도움 시스템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이 이나라 도움 시스템이 사실 사용하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지만 이제 국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모든 국고 보조금은 이제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법상 반드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 등록 그리고 교부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교부 신청을 이제 이나라 도움 시스템 상에서 해주시면 예치형 계좌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주의하실 점은 예금주가 한국재정정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질의가 많으신데요. 예치형 계좌가 생성되면 예금주는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거 이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치형 계좌로 그러니까 예금주가 당연히 한국재정정보원인 이 예치형 계좌로 보조금이 교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조금을 받으시게 되면 사용 거래처로 바로 송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행을 다 하시고 나서는 이제 결과 보고하시고 잔액과 그리고 만약 잔액이 남으셨으면 잔액과 그리고 관련된 이자를 반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시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나라 도움으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대표자 개인으로 먼저 가입을 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소속기관 정보를 저희 그 선정된 단체 명의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조금 통장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이 전시공간 긴급지원 2차 사업 전용으로 사용할 통장을 준비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신규로 개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통장이 단체 명의나 또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이 있다면 그 통장이 반드시 잔액이 0원이어야지 저희한테 이제 보조금 통장으로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저희한테 이제 제출을 해주시고 최종본으로 이제 사업 담당자랑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은 300만 원까지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그래서 보조금 300만 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요. 다만 이제 교부 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시고 나서 이제 최종본으로 이제 확정이 되고 그리고 보조금 교부까지는 최소한 2주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생각을 해두시고 저희한테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300만 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건비랑 공간 임차료의 경우 210만 원 그리고 대표자 본인 사례비의 경우에는 150만 원 이내에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외부 기획자나 작가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나라 도움 사업 등록하고 이제 교부 신청을 이제 이나라 도움 시스템상에서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이나라 도움 시스템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등록과 교부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교부 신청 마감이 이제 11월 30일까지 해야지 이제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데까지 또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 11월 30일, 11월까지 해서 교부 신청 마감을 또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보조금 교부를 해드리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치형 계좌 예금주가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거 다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 앞에 말씀드린 보조금 통장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보조금 통장 계좌번호와 상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조금 사용 집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12월 말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2021년, 그러니까 내년도 1월이나 또는 2월까지 전시가 있는 경우가 간혹 그 단체별로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게 1월이나 2월에 전시가 있더라도 먼저 서명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12월까지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보조금 교부 후에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교부 이전에 그 사업과 관련돼서 선 집행은 불인정되고요. 반드시 보조금을 교부받고 그 이후에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집행 계획 준수 부분은 이제 저희한테 이 교부 신청서를 사업 담당자랑 최종적으로 확정된 버전, 그 버전 상에서 이제 예산 계획대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 부득이한 변경은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나 재단 등 이제 공공지원이 간혹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일 항목으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일 항목으로 지급이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하셔서 집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치형 계좌에서 바로 이체라는 부분은 이 나라 도움 상에서 이 시스템 상에서 필수 증빙 서류를 첨부 후에 그 지급 대상자, 즉 거래처로 바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간혹 이제 예술단체께서 보조금 통장으로 300만 원을,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이 300만 원이니까요. 3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송금하고 그 보조금 통장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 미지원 미환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국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부가세 집행이 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급 가액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부가세를 포함해서 교부금을 집행을 할 때는 차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그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부 신청 때 부가세 미환급 확인서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첨부하셔서 그 저희한테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지 부가세를 포함해서 교부가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정산 증빙 서류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세부 사항에 관련돼서는 추후로 별도로 저희가 또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긴 한데 지금은 약간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이라든지 전시 기획이라든지 그리고 참여 작가, 디자인, 번역, 설치, 운송 이런 것들이 일단 저희 예산 편성상에는 다 사례비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간혹 예술단체께서는 뭐 설치, 운송하고 이런 걸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예산 항목상에는 그 사례비라는 거 이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그 작가비 저희가 지급을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계약서를 서명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서 작가비를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빙 자료 관련돼서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비 관련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원천세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국세나 지방세 원천 징수를 하셔서 이 사례비를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증빙 자료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간혹 저희에게 사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원천세를 얼마 떼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 공급자, 이 공급자라고 하는 거는 사례비에서 기획이나 작가, 기획자나 작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제공하는 공급자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업소득으로서 3.3%의 원천 징수를 하시는 거고요. 이 공급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8.8%로 기타 사업 소득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것은
그 공급자가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좀 고려를 하셔서 원천세를 징수하시고 원천 징수를 하시고 사례비를 좀 지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 도록이나 보통 이제 도록이나 리플렛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의 이 제작비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견적서나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첨부를 하셔서 증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공간이 만약에 월세인 경우, 그러니까 월세인 경우입니다.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전시 공간 임차료가 월세인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와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이제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인건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4대 보험 납부를 하시는 기타직 보수의 큐레이터나 에듀케이터 그리고 일용임금으로서 전시장 지킴이 등이 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증빙 자료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큐레이터나 에듀케이터가 아니고 이제 전시장 지킴이가 아니면 이 사례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실제로 수행을 하시면서 반드시 조금 또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예술가 권익보호 노력입니다. 그래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노력하고 그다음에 예술인 대상 불공정 행위 금지 및 서명계약서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 기획자 또는 작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례비를 지급할 경우 반드시 서명계약서를 체결하시고 사례비를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서명계약서의 그 양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교부하면서 별도로 담당자들이 다 메일로 양식 같은 것들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양식을 활용을 하셔서 체결을 반드시 하시고 사례비를 지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 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후원 사실을 표기를 하시고 이 부분은 이제 인쇄물이나 홍보물에 로고를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이 디자인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교부 신청서 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그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시면 그 결과 보고를 하시면서 그 인쇄물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예술위로 각 2부씩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이 됐더라도 이제 저희가 교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이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선정이 됐더라도 저희가 교부를 취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포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사정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 저희 담당자한테 사업 포기 의사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엔카스 지원 신청 때 쓰셨던 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이 아니라 지원 신청을 하셨던 그 엔카스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으로 사업 포기를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사업 포기 신고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보조금 반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사업 포기를 하시게 되면 이 차년도 동일 유형 그러니까 이 공간 지원 사업으로서 보조 사업에서 선정이 제외되는 것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조사업자, 그러니까 예술단체께서 이렇게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들이 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그리고 예술위원회의 기금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역시 메일로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인데 이것들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 관련된 법령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 담당자 관련해서는 이제 이미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메일 주소라던가 연락처를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일단은 좀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간 지원, 이 긴급 지원이 1차 때 거의 250건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2차에 선정된 것도 한 100여 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처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화보다는 일단은 먼저 좀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시공간 화랑 갤러리 관련해서 이 담당자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나라 도움 관련해서 이나라 도움 시스템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 뭐 회원 가입부터 사업 등록 그리고 실제로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쓰면서 뭐 집행 등록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하시면 이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화번호 1566-0013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사업 안내 관련돼서는 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예술인 권익보호 관련해서 신하나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성폭력 예방, 대책 및 저작권 강의를 진행할 신하나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덕수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은 강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전시공간 긴급지원 오리엔테이션 중에 제 강의가 들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에 이제 합격하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 대부분이 민간 전시공간 또는 살인미술관 또는 화랑의 대표자나 기획자분들이 많다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폭력 예방과 대책, 그리고 저작물과 저작권, 그리고 문화예술계약 표준계약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가 50분으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깊게 이야기되기보다는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뤄야 되는 강의니까요.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이력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갑자기 문화예술 전시를 하는데 성폭력 예방과 대책이라니 조금은 생뚱맞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8년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종사자 여성의 57.7%가 성희롱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우리 문화예술계 내에서 만연해 있는 문제가 어떤 이런 성폭력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화예술계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도 그런데요. 우리는 아무래도 도제식 교육을 많이 받게 되고 인맥 중심으로 일이 펼쳐지게 되고 또 아무래도 좁은 사회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이런 어떤 부적절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성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우선 강의를 시작하면서 조금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휴대전화로 여성과 남성의 성교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전송하는 경우, 왜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누구누구 비디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뭐 단톡방이나 이런 곳에서 링크가 전달이 되거나 동영상이 전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인정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떤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촬영은 하지 못하고 그냥 비추고 끝났어요.
이 경우에도 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저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촬영 자체 행위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남성이 17세 피해자 여성의 뒤에서 등 뒤에서 이렇게 껴안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 순간 이제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보고 그 남자는 그대로 도망을 갔어요. 이 경우에도 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까?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까? 예, 대답은 맞습니다. 이 경우 강제추행의 미수죄로 인정이 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들도 충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처음 부분에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딥페이크 영상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명인이나 아는 지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여 마치 그 지인과 유명한 사람이 그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영상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딥페이크 영상은 뭐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그런 데도 사용이 되지만 이런 음란물을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지난 6월부터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의해서 이런 배포 등을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거나 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고, 또한 영리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 7년 이하의 가중처벌이 돼서 굉장히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저희가 우선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성폭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 관련된 행위들 중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 성을 매개로 힘의 차이,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안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들도 포함이 되고요. 성희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성희롱 관련 형사 처벌을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직장 내에서 징계 절차를 밟거나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어떤 제재만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의 범주에는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성폭력의 발생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슈가 많이 됐던 것들 중에 그 교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면식을 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화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학생들의 이제 프로필을 PPT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남학생들끼리만 모이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그 자료를 보면서 여학생들이 이제 품평하고 이제 외모 순위를 매기고 그런 일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사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남학생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내려왔던 전통이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을 실제로 당한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내가 똑같은 학우가 아니라 뭔가 성적 대상화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런 성폭력은 우선 성차별적인 문화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라는 분위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남성과 여성의 권력의 차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곡된 성인식.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서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융합하여 작용하게 되는 것이 결국 성폭력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폭력의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권력은 우리가 성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층위에서 생성이 됩니다. 성폭력에서 성은 가장 우위
우위로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연령이나 학력이나 지위나 직급이나 경제력 등과 함께 결합하여 상대방에게 굉장히 억압적인 환경과 그리고 불쾌한 경험을 주는 그런 성폭력의 결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 사람이 남성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선배니까 또는 상사니까 또는 내가 지금 뭐 교수님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직급의 차이나 연령의 차이 이런 곳에서 피해자들이 어떤 거부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는 점이죠. 예, 그것 외에도 뭐 어떤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의 어떤 모습이 다른 이중성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 허용적인 모습, 고정관념 그리고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어떤 편견 그리고 혐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성폭력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성과 남성의 권력의 차이가 성폭력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간혹가다 어떤 분들께서는 현대 사회가 되면서 여성과 남성 거의 동등하게 일을 하고 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늘어나고 계신 것 같아요. 즉 그러니까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객관적인 수치들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남성보다 열악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2017년 세계 성격차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51% 그러니까 남성에 대비하여 여성의 임금 수준은 51%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성격차 지수는 144개국 중에서 116위를 하였고 정치적 권한 같은 경우는 144개국 중에서 90위를 하였고 그리고 경제 참여 및 기회의 경우는 144개국 중 총 123위.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는 실제 한국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임금이나 정치 참여나 경제 참여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차별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이 결국 성폭력의 어떤 원인이 된다고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지위 어떤 약자가 강자한테 휘두를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강자가 약자한테 휘두르기가 훨씬 쉬운 분야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은 결국 약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결합해서 드러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차별은 또한 성폭력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폭력의 발생 원인은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도 제 생각에는 크게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 범죄는 지금 많이 감소 중인가? 라고 봤을 때 지난 10년간 성폭력 범죄는 정말 꾸준하게 증가를 해왔고 특히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커 같이 어떤 현재의 법령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수준의 범죄들까지 포함을 하면 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다른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그 수가 많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07년에 인구 10만 명당 29.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가 10년 동안 인구 10만 명당 56.8건, 10년간 95.1%가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폭력 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은 우리가 그 예전의 편견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연구 결과인데요. 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 통념의 2차적 피해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이제 발췌를 한 부분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는 부끄러운 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수치심과 자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어릴 때 그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본인의 어떤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사회 활동을 하시는 여성분이 언론 매체에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게 무슨 자랑이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데 어떤 피해자의 어떤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별로 옳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결국 피해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피해자에 대한 편견은 요즘 들어서는 조금 더 그 사람의 도덕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소위 N번방이라고 불리우는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언론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근데 그런 어떤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굉장히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성범죄의 어떤 형태로 확연하게 드러나고 언론에서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제 그 피해자가 됐던 청소년들이 본인의 어떤 신체적 노출이 있는 사진을 익명으로 SNS에 올려서 어떤 표적이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는 당해도 괜찮아 라는 어떤 뉘앙스의 표현들 그리고 이 피해자는 보호할 가치가 별로 없어 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런 뉘앙스들 이런 것들이 저는 요즘 새롭게 생겨나는 어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예시들이 이런 것이죠. 그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자가 모르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다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4.1%.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 48.7%.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49.3%. 제가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성범죄들을 이제 경험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사실 피해자가 어떤 틈을 줬다거나 뭐 옷차림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범죄가 일어나게 되거나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그 가해자에 따른 가해자 요인이 가장 크고 그 가해자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계획하고 어떤 행동을 실제로 했느냐에 관련된 것이지 어떤 피해자에 대한 요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피해자에 대한 프레임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게 만들고 이런 피해 사실을 공표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왜곡된 성문화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표현들 중에서도 좀 적절치 않은 표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언론 보도에서 뭐 치료를 빙자해 몹쓸 짓, 뭐 의사 기소, 계모에 몹쓸 짓한 의붓아들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몹쓸 짓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가해자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그 행위 자체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무엇이 잘못되는지가 아니라 이건 단순히 아유 좀 그러면 못 써 약간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담은 순화된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은 약간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 자체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를 넘은 가정폭력, 도 넘은 성폭력, 도를 넘은 데이트폭력. 예,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에는 도가 없습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이미 도를 넘은 것이고 성폭력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그 도뿐만 아니라 그 형사처벌의 경지에 이르는 행위인데 이렇게 도를 넘지 않으니라는 추상적이고 뭔가 관용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떤 성폭력에 대한 그 부정적 인식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 언론에서 자주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피해자분들께서도 실제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군가한테 말한 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경험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반 이상은 이 피해 사실을 말씀하지 못하신다는 점. 특히 남성분들은 더 그러시죠. 왜냐하면 내가 남성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피해 사실을 말한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과 또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폭력에 저항하지 못한 이유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라고 보통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성폭력 범죄를 다루다 보면 그 부적절한 수사관분들이나 판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여쭤보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렇게 됐을 때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항하지 않은 사유가 그 가해자의 불법을 이제 부인하는, 그러니까 무죄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근거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런 폭력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은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 순간 바로 저항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 피해자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지위나 상황과 관계없이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왜냐하면 여기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78%는 그 순간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저항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왜 피해자에게 저항하지 못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폭력의 발생 원인은 왜곡된 성문화, 그리고 우리가 가부장적인 사회 규범, 그리고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잣대가 다른 이중성, 그리고 각각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통제 규범,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서 결국 어떤 성폭력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폭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 의사에 반해서 추행을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것, 성적인 의미의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강제추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강간이라거나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내에서 포함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폭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불필요한 신체 접촉,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 이 언행 중에서는 본인은 농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은 성희롱이라고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행동을 특히 일관계에서 만나신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을 대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할 때 그 상대방을 내가 일관계로 만난 어떤 내가 전시를 해주는 어떤 예술인, 또는 내가 고용을 한 어떤 그 직원,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재벌 3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저는 이게 제가 드리는 팁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절대 하지 않을 행동들, 부적절한 농담, 불필요한 신체 접촉,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교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고 굉장히 끔찍한 경험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조심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일관계에서 또는 그냥 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잘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또는 우리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그 성폭력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하실 때 신고 절차나 지원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폭력 관련된 범죄가 발생을 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게 만약에 일어난 행위가 CCTV가 있는 곳이었다면 바로 신고를 하시고,
그 CCTV는 며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만 지나면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CCTV에 대한 수사를 당장 해달라고 경찰에 서면으로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체에 흔적이 남는 어떤 폭행과 결부된 일들을 같이 겪으셨다면 바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아니면 적어도 성폭력 피해자 관련된 여러 상담소들이 있어요. 그 상담소들에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적절한 조언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증거가 없으니까 이걸로 어떻게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초기에 대응을 하면 가해를 한 사람도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노선이 서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가 이런 행동을 했었고 나는 이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방이 뭐 그렇다면 미안하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피해자가 바로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 항의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증거가 확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증거 확보를 해두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화에 참가한 사람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녹음을 이용하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지원 상담,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인 해바라기 센터에 상담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119나 관할 경찰서에 고소나 신고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먼저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다음 검찰 조사가 한 번 더 있고, 검찰 조사는 고소인에 대해서는 이뤄지기도 하고 이뤄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거는 검사님 성향이나 사건마다 다른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법원으로 가서 형사처벌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요즘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뭐 신상 공개라거나 아니면 취업 제한 명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수준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본인의 권익을 좀 보호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저희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나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우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임시거처를 지원해드린다거나 심리상담을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의료 법률 지원, 그러니까 변호사 상담이 가능하게 한다거나 치료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자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에 가서 어떤 진술을 하는 건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는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는 내가 원래 원칙은 그 피의자가 혼자 가서 고소인이 혼자 가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내가 좀 믿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굉장히 친한 친구라거나 이런 사람들을 신뢰 관계인으로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별개로. 그리고 진술 조력인, 혼자서 진술하기 너무 무섭고 조리 있게 말을 하기가 어려울 때 진술 조력인 지원 제도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수사 단계에서는 원래 그 고소인에게는 변호사가 원래 지원되지 않는데,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 변호인이 이제 국선 변호인처럼 이렇게 지원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그 전담팀에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재판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성폭력 관련된 전담 재판부가 비공개 심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증인신문도 어떤 내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해자랑 만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개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작물과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주제가 너무 바뀌어서 놀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저작권에 대한 보호와 어떤 성폭력에 대한 부분을 전부 조심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번 순서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작권법에 따르면 우리가 저작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요즘 AI가 그린 그림 같은 것들이 과연 이걸 저작물로 볼 수 있느냐가 이슈가 될 수 있을 건데요. 이 저작권법에 따른 정의에 의하면 AI가 그린 그림은 현재까지는 저작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보호되긴 어려운데 사실 이 부분도 입법을 통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그러니까 표현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아이디어나 컨셉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삼각관계라는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아이디어. 그런데 우리가 삼각관계가 애초에 있었고 그 삼각관계를 그린 모든 창작물이 전부 저작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유가 너무 제한이 되죠. 사실 그 삼각관계를 논하지 않고서 어떻게 인간의 어떤 치정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단순한 아이디어나 그 컨셉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어떤 표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한동안 좀 많이 드라마화가 됐던 것이 어떤 몸이 바뀌는 것들이 많이 드라마화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컨셉 자체는 저작권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몸이 바뀌는 컨셉의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크릿 가든에 나왔었던 뭐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뭐 이런 대사들은 그 자체가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작권 침해의 요건 세 가지를 한번 볼 텐데요. 그 세 가지는 창작성,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입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두면은 좀 이해가 어렵죠. 그러니까 창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저작권 침해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베낀 작품에 있어야 되는 게 창작성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베끼긴 베꼈어요. 근데 그 작품도 솔직히 창작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 어떤 유명한 그 프로듀서가 어떤 노래에서 음절을 따와서 그 음절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게 표절이다. 그 저작권법 침해다라고 어떻게 민사소송이 이렇게 제기가 되었는데 그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대로 갖다 쓴 게 인정이 됐는데 왜냐하면 원래 있었던 음율이 굉장히 그 누가 독창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구전으로 굉장히 내려왔던 그런 음원이다라고 돼서 그 상대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의적인 사고에 의해서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이 창작성인데요. 이거를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이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것. 그런 것들을 창작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은 제가 베껴서 만든 작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의거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무엇에 의거하여 당신에게 뭐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작품에 의거해서 내가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의거성이고요. 실질적 유사성은 내가 저 작품에 의거해서 만들었지만 굉장히 다른 작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 작품에 영감을 받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저 작품에 의거해서 내가 비슷한 걸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지만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요. 실질적으로 비슷하다는 게 인정이 되면 저 작품에 의거했다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베낀 사람이
내 작품이 저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는 저 작품에 의거한 게 아니에요라고 주장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작권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권리들이 많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 인격권. 저작 인격권이라고 한다면 나의 인격과 굉장히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권리들. 그러니까 이 저작 인격권은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자존심을 팔거나 나의 인격을 팔거나 내 존재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산적인 가치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군가한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저작 재산권은 어떤 돈이나 가치가 환산이 가능한 그런 권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고 이런 저작 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예술인 분들하고 저작 인권권을 양도한다. 그런 계약은 전부 무효세요. 무효시고 그 저작 인격권에 속하는 그런 권리 세 가지를 보시면 우선 공표권. 나는 내가 만든 작품을 공표할 권리가 있고 공표를 안 할 권리도 있어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거는 제가 누군가한테 양도를 받는다고 해도 이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공표권은 한번 공표하고 나면 사라집니다. 한번 공표한 작품은 계속 누가 공표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명 표시권.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의 저작물을 공표할 때 내 실명 또는 내 이명, 그러니까 이제 장명이라거나 뭐 약간 가명을 통해서 작품을 전시하시는 경우도 많으시니까요. 그걸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성명 표시권입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의 작품을 전시를 하실 때 좀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이름을 함부로 가리시거나 표시하지 않는 경우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시는 결과가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 자체를 훼손하거나 그러지 않고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가 작품을 만들고 나면 제가 만든 그 작품 그대로 보존되어야 되는 권리가 저에게는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양도를 받아서 이 동일성 유지권을 어떻게 뭐 다른 분들이 훼손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작 재산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복제권은 간단합니다. 그냥 다시 그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제작하는 것을 복제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복제권은 우리 조각이나 이런 건축이나 조각 이런 것에도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대로 따라 그린 것 말고 그대로 조형을 같이 하는 것도 어떤 복제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권은 이제 상영하거나 연주하거나 가창하거나 낭독하거나 이런 공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공중송신권은 이런 방송이나 그리고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라디오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리고 디지털 음성 송신 같은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제 전파되는 것을 공중송신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한테 이제 좀 주요한 이슈인 전시권, 미술 저작품의 원제품이나 그 복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배포권,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원본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대여권, 판명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권리, 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그 기존에 있었던 작품을 원작품으로 해서 또 그거를 인용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요걸 보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창작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굿즈를 만든다거나 내 작품을 이용해서 그런 경우가 전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작 재산권을 양도를 받았다고 해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서는 따로 표시가 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원 저작권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너무 법을 몰라서 저작권 관련된 양도계약서를 썼어요. 다 드릴게요. 이런 양도계약서를 썼는데 그래도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면 다 줬다고 썼지만 그래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 저작권자에게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드릴게요라고 계약을 해야지만 상대방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복제하면 돈이 생기죠. 그리고 공연을 했을 때 그 수입이 발생하죠. 그리고 방송 같은 거 하면 수익이 발생하고 전시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고 이제 2차적 저작물 그러니까 굿즈 만들면 수익이 발생하고 빌려줘도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 수익이 발생하는 것들을 전부 저작재산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작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문화예술계약 표준계약서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술 분야 표준 계약서는 총 11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문화예술부에서 이제 배포한 표준 계약서 양식입니다. 쭉 보시면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 위탁 계약서, 그리고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 계약서, 그러니까 일회적 판매 위탁이 아니라 계속적인 전속 판매 계약서, 그리고 작가와 화랑 등 간의, 그러니까 화랑뿐만 아니라 다른 제3의 주체가 판매 위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 위탁 계약서,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 위탁 계약서,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 계약서,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 계약서,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 계약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나머지는 뭐 대관 계약서 또는 모델 계약서, 그리고 건축물, 미술 작품, 제작 계약서까지 총 11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50분의 시간 동안 이 11개의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 위탁 계약서에 대해서 조항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필수 조항들은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하시면 다른 계약서도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필수적으로 계약에는 목적이 기술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목적이 기술이 되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의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거는 의무와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서거든요. 나는 뭘 해줘야 되고 나는 뭘 요구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간이나 지역들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 조항이고요. 왜냐하면 미술 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계약 지역,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기간 그리고 금액, 요 두 가지는 계약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부분은 그 한국 사람들 특징인 것 같은데 계약서를 너무 꼼꼼하게 적고 뭐 그러시면 좀 그걸 좀 불쾌하게 여기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서로 간에 믿음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데 계약서는 정말 정확하고 구체적일수록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약 기간이나 지역에 대해서도 꼭 명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전시에 대해서 이 5조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많이 담아둔 것인데요. 전시명에 대해서 뭐 아직은 이름을 정하지 못해서도 가칭이라도 적어주시고, 전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언제 휴관한다는 것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시 장소, 전시 내용, 전시 유형까지 적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당장 계약서에 적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우리는 협의해서 정하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시 작품의 목록, 그리고 어떻게 운송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철거하고 이 작품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드릴 것인지, 이런 부분도 별도의 협상을 하겠다는 부분을 전해주시고, 또 전시 관련 홍보 그리고 부대사항, 그게 계약 체결할 때는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 어떤 부속 협약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홍보나 부대 행사 관련돼서 굉장히 마찰들이 많으세요. 마찰들도 많고 법적 분쟁이 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의사의 합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럼 홍보 및 부대 행사의 주체와 비용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보통 화랑이 지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화랑의 의무, 그 전시 기간 중에 화랑은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한다. 여기 예시가 나온 것은 관람객이 전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전시 장소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한다. 이런 것들이 예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품의 위탁 판매 계약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자격 부여를 이 계약서를 통해서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가는 작품을 인도할 때 작품 보증서를 교부하고, 그리고 작가는 화랑과 협의하여 각 작품의 판매 가격을 정하고, 그리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보통은 작가가 원인이 된 경우 작가가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전시 자체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의 경우에는 화랑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 수익의 정산입니다. 이 수익의 정산이 왜 중요하냐, 그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시겠죠. 그 수익이 발생을 하고 결국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율도 정하시고 이 어느 계좌에 누구한테 입금하시기로 정하셨는지도 계약서에 적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그때 뭐 단순하게 구두로 어느 계좌에 넣어주세요라고 해서 그 계좌에 넣었다가 알고 보니까 작가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뭐 가족이 요청을 해서 생뚱맞은 계좌에 입금을 했다거나 뭐 매니저의 계좌로 입금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좌도 명확하게 적으시고 언제 입금하실지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웹툰 작가님들도 그렇고 이제 문화예술계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정산의 비율은 적혀 있는데 정산에 대한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작가 입장에서는 내가 정산을 일방적으로 통보는 받는데 과연 이 정산이 올바른 것인지,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다 받은 것인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산 내역서 및 그 근거 자료도 제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작품을 대여하는 경우에 그 기관과 그 방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작품을 이제 운송하는 방법도 굉장히 작가 입장에서는 민감한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전시 작품을 작가의 작업 장소 또는 합의한 장소에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도록 하고, 그 작품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그 인수증이나 영수증 같은 것들을 꼭 교부를 하세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실제로 작품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자료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을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가 끝났는데도 그 작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저는 그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날 며칠까지 작품을 반환을 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운송을 할 것인지도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작 재산권은 작가에게 있죠. 저작권은 그림을 그린 사람한테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 저작권자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뭐 매니지먼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조금 제공을 한 정도, 이거 색감이 좀 그런 것 같아, 내지는 좀 더 강렬하게 가보는 건 어때, 뭐 이런 그 조언들은 저작권 성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은 진짜 실제 작품 활동을 한 작가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저작 재산권을 그냥 가져오시는 계약서를 제가 많이 봐요. 이게 그 웹툰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굉장히 궁핍한 처지에 있는 작가님들, 그리고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특허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포기를 하는 계약서를 제가 많이 보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불공정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추징이나 과징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체로도 굉장히 도덕적인 비난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의 양도는 굉장히 그에 합당한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그런
계약은 불공정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 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시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이용 허락해주면 안 됩니다.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들을 제작하고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작가와 꼭 서면 합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화집과 도록은 결국 작가의 작품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수는 얼마로 할 것인지, 어느 출판사로 할 것인지, 팔 건지 말 건지, 판다면 얼마에 팔 건지, 그리고 이 판매금을 어떤 비율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면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화랑이 작품을 상품화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판매 가격, 판매 대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면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소개물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경우에도 작가님의 우리는 그냥 선한 마음에 이렇게 하면 전시가 잘 될 거니까 작가님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님들과 꼭 별도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출물 같은 경우는 이제 화랑과 그 작가님들이 같이 만드신 거잖아요. 같이 만드신 물건에 대해서는 함부로 둘 중 어느 주체도 함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저작 인권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양도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성명 표시권을 말씀을 드렸는데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함부로 작품을 변조하거나 개작하거나 훼손 그러신 경우는 절대 없으시겠죠. 그렇게 작품의 동의성을 해하셔서는 안 되고 함부로 동의 없이 작품을 철거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작품 목록에 작성을 하시고 제공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거는 일반적인 계약은 다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권리 의무를 함부로 양도하지 말아라 라는 조항. 그리고 성폭력, 성희롱 방지 조항도 문화예술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이런 방지 조항을 넣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의 해지 같은 경우는 해지는 지금부터 안 할 거야고 해제는 처음부터 없었어 라는 것이거든요. 계약의 해제는 일반적인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지 조항에 대해서만 넣어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해지 사유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계약 위반이 있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 조항 23조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지만 그래도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으신 편이 훨씬 더 서로에게 안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은 늦게 했지만 사실 계약 효력은 그 이전부터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적어주시고 이 계약을 구두로 바꿀 수 있는지 꼭 서면으로만 바꿔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그냥 여기 우리가 계약서가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이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덕수 사이트 가시면 제 이메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너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서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내용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그 담당자 메일이나 또는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유튜브에 요청된 게 표준계약서 관련해서 메일로 보내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말씀드린 그 법령이라던가 그리고 표준계약서 등등 해서 메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